얼마 전에 예천군 의원들이 캐나다에서 미국 국적의 이 관광객 가이드를 폭행을 해서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케이스가 있었죠. 최근에 여기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피해자가, 그 사건의 피해자가 예천군 의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금액으로 보면은 한 56억 정도의 청구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요. 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피해자가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은 캐나다지요. 그런데 피해자는 미국인이에요. 가해자는 한국인이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캐나다, 미국, 한국 각각의 그 법원이 있을 텐데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는지가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단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든지 간에 그 어느 나라 법이 적용이 될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이 될지에 관한 문제를 흔히 준거법에 관한 문제라고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언론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테면은 누군가를 폭행을 해서 약간 전치 3주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위자료와 치료비 등등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나올 텐데,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법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려요. 사회적으로 어떤 계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한 비난 수위가 높은 행위를 했을 때는 이렇게 큰 손해배상 책임을 무니까 다음부터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행위 하지 마라 라고 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법이나 캐나다 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의 판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3주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향후 치료비, 기왕 치료비, 위자료 이런 것들 다 해서 1,000만 원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이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설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굉장히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 금액을 이 가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제 집행을 하려면 외국 법원의 그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외국에 있는 판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재밌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 자, 불법행위지. 다시 말해 폭행이 이루어졌던 지역은 캐나다지요. 가해자는 한국인이고요. 피해자는 미국인입니다. 이럴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 대법원의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시한 기준이거든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법과 이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서 어떤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지 캐나다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뭐라고 하느냐, 이런 국제적인 분쟁에 관해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국제재판 관할권을 결정을 하는 그 판단의 근거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있는 그 관할 규정, 그 관할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제사법은 뭐라고 하느냐,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이 준거법은 그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던 그 나라 법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물론 이거 자체로 어느 나라 법원에서 그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국제재판 관할권을 그대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거법에 관한 해석은 국제재판 관할권에 관한 판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일단 1순위, 가장 먼저 재판 관할권을 갖게 되는 이 국가는 캐나다 법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전에 우리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항공의 오너 일가의 어떤 분께서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 관련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어요.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죠. 미국 법원에다가 저 가해자가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줬으니 손해를 배상하게 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미국 법원에서는 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가 뭐냐면 미국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재판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경우에는 불법행위지가 미국이기는 했지만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 국적기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은 그 나라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미국 공항에 있는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졌던 불법행위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던 불법행위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었던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던 그 영토가 어디냐, 그 지역이 어디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텐데 불법행위죄는 역시 캐나다라는 거죠. 캐나다 법원에서만 유효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재판관할권의 법리예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캐나다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캐나다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른바 보통재판적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 다시 말해 가해자의 주소지에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해자 어디 있죠? 예천군 의원이죠? 그럼 예천군 의원이 지금 현재 주소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캐나다 법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만 재판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소송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재판 사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언론상에 노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그 나라 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이라는 법에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케이스에도 캐나다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캐나다 법에 따르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소송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가해자 예천군 의원은 우리나라 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만약에 피해자가 캐나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캐나다 법원에서 고액의 이를테면 한 20억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이 예천군 의원을 찾아와서 야, 내가 이렇게 판결 받았으니까 이 돈 지급해 라고 20억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있는 법리인데요. 외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에 기초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법원이 발부하는 별도의 판결문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실무상 집행 판결이라고 해요. 외국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이 되는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지요.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 법제도와는 다른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해서 우리나라에 찾아와가지고 막 집행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정도 잘못을 했을 때 이 정도 책임을 인정을 하는 그 나름의 법리가 있어요. 사법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외국의 그 사법 문화, 사법 질서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실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해외에서 이제 영미권 국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 와서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 금액 그대로 승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 규정에 맞게, 우리나라 사법 질서에 맞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도 만약에 캐나다 법원에서 이 예천군 의원에 대한 20억짜리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집행 판결을 받을 때에는 손해배상액이 대폭 감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예천군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윤리적인 비난 요소가 있고
저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당연히 윤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고,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책임의 규모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사법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법 질서에 따르면은 해외에서 선고됐던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론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 듣고 궁금한 점이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